부동산 투자와 내 집 마련에 대한 고민은 늘 있죠. 언제쯤 내 집 마련에 성공할까? 지금일까? 기다릴까? 부동산에 대한 이슈와 궁금증 나눠봅니다. 김인만의 이만저만 부동산.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리 막 김인만 소장이 항상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네. 경쾌 그 정답을 맞춰주시잖아요. 네네. 오늘은 전혀 모르겠다. 아유, 이렇게 얘기를 오늘은 제가 했죠? 못 맞췄습니다. 네. 이게 뭘 맞춰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이게 여러분들 약간 헷갈리실 수가 있을 텐데요. 저도 처음에는 이제 잔소리를 맞추는 줄 알았는데 잔소리를 보내주시면 안 됩니다. 노래가 아이유의 잔소리였었고 2위에 잔소리에 대한 건데 이것 좀 해라 너. 너 이것 좀 해라. 어. 듣기 싫은 이것 좀 하라. 네. 그걸 맞추는 무슨 거예요? 관리. 무슨 관리? 네. 무슨 관리입니다. 무슨 관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 많이 하잖아요. 뭐 무슨 관리해. 자산 관리? 아니, 근데 개발도 있는데요. 네. 그건 아니고요. 감이 옵니다. 감이 와요, 여러분들. 네네. 무슨 관리? 여러분도 오시죠. 예. 네. 또 연인끼리도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거를 또 그렇죠. 불러야 돼요. 누구야 이제 이렇게 그렇죠. 누구야 하셔야 되고요. 셀프 관리가 중요하죠.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아셨죠? 네. 네. 셀프 관리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요. 앞서서 이제 어느 수준까지 떨어져야 되나? 집값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2019년 지금 뭐 수도권 강북 일부는 2019년, 2019년 15 뭐 이렇게 되는데 우리 김만 소장께서는 야, 아니면 떨어져 희망 말고 현재 수준으로 좀 예측을 해주신다면. 근데 2019년이요. 저는 2020년, 2021년 코로나 이제 버블이 생기면서 좀 빠져야 되는 거는 공감을 하는데 이게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 게 네. 강남 같은 경우는 아직 안 갔죠. 2015년부터 꾸준히 올랐어요. 그래프가 꾸준히 올랐기 때문에 2019년 수준까지 가더라도 크게 떨어지진 않아요. 네. 근데 인천이라든지 외곽 지역이라든지 일부 지역들은 2020년, 2019년 하반기부터 2020년, 2021년에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예. 2019년 수준으로 간다는 얘기는 한 8년 동안 상승분을 다 반납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2019년 수준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면 강남 기준에서는 맞을 수도 있지만 예.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 그동안 10년 동안 올랐던 걸 다 반납하란 말이야. 뭐 이런 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2019년 수준이다. 이렇게 못 받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말한 10% 하락 현지값에서 이 정도 수준은 어떤가요? 저는 그 정도는 가장 지금 수준에서는 합리적인 수준이 아닐까. 10%는 저는 당연히 조정돼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일부 단지들은 10%더 조정된 단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단지별로 10% 차이가 라는 있어요. 얘기죠. 그렇죠. 예. 고점 대비. 네. 고점 대비 10%를 말하는 거고요. 또 어떤 단지들은요. 가격이 더 올라가는 단지도 있어요. 호가를 더 부르는 단지도 있더라고요. 거래는 안 되는데 오히려 최고가보다도 호가를 더 올리는 단지들도 있어서 이거 네. 지금은 굉장히 좀 혼재된 상황이다. 10% 이하 떨어진 단지들도 있고요. 오히려 고점보다 더 호가를 부르는 단지들도 있는데 공통점은 거래가 안 된다. 네. 거래는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떨어진 게 없기 때문에 여기서 10% 해봤자 그냥 그대로인 거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워낙 많이 올라가지고요. 10억 하던 아파트가 뭐 30억, 35억 갔으니까 10% 떨어져도 사실 또 수요자들, 매수자들, 무주택자들 입장에서 보면 그게 떨어진 거야. 뭐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인만 소장께서도 결론을 제가 지면 네. 한 10% 정도면은 경기부양책 그러니까 규제 완화책 나온다. 지금도 규제 완화는 조금씩 나오고 있잖아요. 네. 저는 10% 떨어져서 규제 완화를 원하신다면 어떤 규제 완화 수준까지는 모르겠지만 네. 저는 MB 정부 때처럼 갈 것 같습니다. MB 정부가 5년 동안 계속 규제 완화를 했거든요. 조금씩 곶감 빼먹듯이. 예. 한 번에 확 풀어주지는 않았거든요. DTI도 풀어줬다가 한시적으로 풀어줬다가 묶었다가 한시적으로 풀어줬다가 이렇게 갔기 때문에 지금 또 보면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적 중과세 1년. 나왔고요. 네. 종합부동산세는 오늘 또 소개 드리겠지만 뭐 국회 문턱 막혀서 1주택자들 14억 올려주는 거는 지금 거의 뭐 막힌 상태고요. 네. 일시적 2주택자들만 조금 혜택을 보고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나왔는데 앞으로도 저는 이런 식으로 실수요자 위주로 조금씩 나오는데 일각에서 기대하듯이 다주택자들 규제가 풀린다 또는 서울 투기 과열 지구가 풀리는 걸 기대하신다면 저는 10%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20% 이상 떨어져야 그 정도가 풀리지 10% 정도 조정돼 가지고 서울 규제 지역들이 해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15억 이상 주택담보대출 금지 풀어준다고 했던 거 그거는 완전 잘- 쏙 들어갔네요. 그것도 쏙 들어갔죠. 예. 그리고 사실 15억 풀어준다고 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요. 예. 뭐 DSR이 있잖아요. DSR도 막혀 있고 금리가 이렇게 올랐는데 15억 이상 대출 해준다고 해서 지금 분위기에서 누가 집을 살까요? 그래서 한번 운을 띄웠다가 고민해 보니까 띄웠다가 뭐 이거는 여기저기서 오히려 혼난다. 오히려 부작용만 더 예, 있고요. 예. 욕도 먹고요. 거래 증가, 거래 정상화도 도움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은근슬쩍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 거래 절벽에 끝은 없는 것 같다. 아, 예. 언젠가는 바닥은 오겠죠. 없다. 예. 뭐 이 끝이 없는 터널은 없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올해 어느 안에는- 정도인데요? 지금은. 올해 안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이 터널이 지속이 될 것 같고요. 금리 계속 올라가잖아요. 네. 뭐 내년 상반기에 금리가 멈춘다. 저는 멈출 것 같은데 이게 멈춘다라는 시그널 확실한 시그널이 없었기 때문에 그 시그널이 나와야만 저는 실수요자들도 주택 구입에 들어가지 않을까. 지금 또 주택 구입을 계산기 두들기는 분들이 계세요. 사고 싶어 하시는데 불확실성이 제거가 안 되니까 이거 좀 조금만 더 기다리자. 예. 내년 상반기까지는 한번 지켜보자라는 심리가 있지 아예 안 사는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면 또 일부 실수요자들이 유입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 아파트 월 500건 미친가요? 제가 통계를 보니까요. 네. 상반기 다 합쳐서 7,899건이었거든요. 작년이 22,000건, 3분의 1 토막이 났는데 더 충격적인 건 9,899건이면 평균 내면 1,000건은 넘었잖아요. 네. 7월 달에 640건 정도 예. 됐었고요. 서울 아파트. 네. 8월 달은 372건이 예. 나왔습니다. 300건. 그래서 이제 9월이잖아요. 지금이 예. 9월 추석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 예상은 9월은 앞자리가 200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1월부터 6월까지는 그나마 뭐 월별 통계는 1,000건이라고 치고 지금 생각하니까 차라리 상반기가 나았다. 예. 우리 상반기 때 거래 절벽이고 굉장히 어렵다라는 하소연을 많이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차라리 상반기가 나았다. 9월에 만에 하나 월 200건이라면 서울 아파트 역사상 처음 있는 거 아닌가요? 처음이죠. 예. 이거는 2012년도 우리 굉장히 어렸을 때도 이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생애 예. 최초 구입자들도 더 많았고요. 거래량 또 1,000건은 넘었거든요. 그때도. 근데 이게 8월 달 372건 또 사실은 말이 안 되죠. 서울에 중개업소가 한 2만 개 정도 이상이 되는데 370개면 거의 뭐 100곳 중에 한 곳 정도만 계약했다? 뭐 이 정도로 보여지니까 사상 초유의 사태라고 보여집니다. 시황을 볼까요? 시황은 그러나 이 정도의 거래 폭감에도 그냥 서서히 하락 이렇게 봐야 되겠죠. 거래량만 네. 보면 네. 사상 최대 폭감인데요. 네. 그냥 이 통계 그냥 매매 지수라든지 네. 매매 가격을 보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매매 수급 지수 같은 경우는 3년 2개월 만에 최저라고 하지만 81.8 정도 나왔고요. 네. 가격 변동률도 뭐 좀 더 떨어지긴 했지만 0.13%요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거래량 급감에 비해서는 가격 하락폭은 그렇게 크진 않다. 네. 지역별로 한번 살펴보죠. 지역별로 와우. 금주 상승률 1위 지역이 처음 보는 지역이 또 나왔습니다. 네. 이번에 김천 음. 구미 그 대구 위에 경북이에요? 있는 네. 경북 김천이 또 1위를 했네요. 진짜 비규제 지역들 중소도시 위주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 같고요. 강릉이 4위, 마산이 2위 했고요. 창원, 부산, 원주 쭉 있는데 공통점은 서울 수도권 지역은 없다. 네. 대구도 없고요. 세종은 없습니다. 그러면 하락 지역을 보면은요. 수원 영통구가 와 마이너스 0.44% 1등했고요. 과천이 우리 준 강남권이라고 하는 과천이 마이너스 0.39%. 최근에 첫 등장이네요. 네, 네. 첫 등장이죠. 네. 물량돌도 좀 있습니다. 대구, 화성, 안산, 계룡, 대구 뭐 쭉 시흥. 예상했던 네. 지역들 시흥까지 쭉 나왔고요. 통계에는 잡히지 않았지만 인천도 굉장히 어렵고요. 대전 지역들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수도권은 올해 내년 물량 폭탄이 있습니까? 물량 폭탄 있죠. 인천 쪽이 많고요. 예. 그래서 뭐 서울은 부족합니다. 서울만 보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요. 인천이라든지 평택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은 입주 물량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후내년까지도 계속 공급 과잉 상황이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시황 봤고요. 종부세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줬는데 거의 이제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통과된 것, 또 통과 안 된 것들 마지막 최종 정리 좀 해주시죠. 적용 받을 거 통과 안 안 될 된 거. 것, 네. 통과 안 된 것은요. 우리 1주택자들 목 빠지게 기다렸을 텐데요. 지금 11억 원까지 공제가 되는데 3억 원 더 얹어서 14억까지 한시적으로 올해만 해주겠다라고 한 게 통과가 안 됐습니다. 14억 공시 가격이면 시세로 20억. 그렇죠. 그거는 무산이 됐기 때문에 뭐 연내 추진한다라고 하는데 추진해야 하는 거고요. 일단 안 됐다는 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예. 통과한 거는 뭐느냐. 일시적 2주택, 상속, 이사
지방 저가 주택들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뭐 상속받아서 일시적 2주택 되신 분들은 종부세 부담에서 조금 자유로울 것 같고요. 고령 장기 보유자들 납부 유예하는 거 상속이나 증여나 팔 때 이렇게 낼 수 있도록 좀 기다려주는 제도도 통과됐기 때문에 이런 미비한 저는 미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네. 분들만 혜택을 보고요. 1주택자들이 목 빠지게 기다렸던 요거 14억 상향 조정은 통과 못했기 때문에 아쉽게도 올해는 힘들 것 같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종부세를 내는 분들이 한 95만 명. 네네. 예, 이번에 혜택을 보는 분들이 한 그래도 20만 명 이상은 되겠어요. 상속 이주택자, 일시적 상속. 2주택자들이 한 10만 명 정도 되고요. 네. 이제 고령자 물론 뭐 고령자 대상자 중에 다 납부 유예하진 않겠지만 대상자들이 8만 4천 명 정도 되니까 20만 명 정도 살짝 혜택을 볼 것 같고요. 무산된 거 이제 많이 기다렸던 14억 상향 조정은 대상자들이 34만 2천 명 정도 됐거든요. 한 40만 명 정도 대상자가 됐는데 네. 이분들은 혜택을 못 보게 되니까 사실은 좀 저는 굉장히 좀 아프고요. 이런 분들이 투기는 아니잖아요. 1주택자들에게 혜택을 좀 줬으면 좋을 것 같았는데 아쉽게도 통과가 안 돼서 좀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20억에서 한 14억에서 20억 사이에 있는 분들이 이제 네, 맞습니다. 시세 기준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다주택이면 모르겠는데 사실 서울 기준에서 말씀드리면 14억에서 20억짜리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걸 뭐 투기꾼이냐 뭐 네. 투기다 이렇게 말씀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혜택을 좀 줘도 됐을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통과가 못해서 내년은 또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요. 근데 이게 올해 한시적이었기 때문에 올해 물 건너가면 내년은 또 다른 뭐 법안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이 종부세 부담이 완화된 건가요, 올해? 이걸 완화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일시적 2주택이나 납부 유예 정도만 완화가 된 거고요. 네. 실질적으로는 뭐 크게 완화된 건 없죠. 다주택자들은요? 다주택자들은 그대로 네. 그대로는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주택자들을 세율을 단일화하고 뭐 여러 가지 그 안들이 있었잖아요. 안들이 있었죠. 예. 하고 그걸 공정가액 비율을 다시 돌리고 공정가액 비율은 이제 시행령으로 하니까 시행령으로 그거는 그거 하나가 가능성이 있겠죠. 가능성이 그렇죠. 그거 하나가 가능성이 있는 있죠. 거죠. 그렇죠. 예. 100%가 그래서 원래 지금 적용인데. 작년보다는 이제 소폭 좀 줄어들긴 할 것 같습니다. 네. 소폭은 줄어드는데 이제 기대치가 다르잖아요. 소폭 줄어든 걸 과연 시장 수요자들은 그걸 기대로 했을까? 더 많은 하락을 기대했을 텐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지금 이제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 되는 건 하나 아까 말한 거 2개 외에는 못 건드린 거고요. 네네네. 정부가 할 수 있는 거 공정가액 가액 비율을 그걸 낮춰서 그나마 다행이죠. 그거라도 가세표준 낮춰준다라고 줄이는 거. 하니까 뭐 작년보다는 확실히 줄어든 뭐 고지서는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매매 시장에 뭐 영향 미칠까요? 그러면은 저는 영향 없다라고 봅니다. 다주택자들 풀어준 거 아닌 이상 또 1세대 1주택자들도 빠져버렸기 때문에 일시적 네. 2주택자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뭐 시장에 우리 영향을 주고 뭐 매물이 나올 게 안 나오고 이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이 종부세 완화도 계속 그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규제 완화하고 매일 뉴스가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뚜껑을 이렇게 열고 별로 보니까 없어요. 없네요. 기대감도 굉장히 컸고요. 뭐 예. 대선 시절에 뭐 공약 내용들도 막 화끈하게 다 풀어줄 것처럼 막 굉장히 기대감은 버퍼링을 굉장히 줬는데 막상 뚜껑 열고요. 이제 몇 달이 지났나요? 한 4개월? 네. 한 5개월 됐나요? 한 네. 4개월 정도 지났죠? 4개월, 5개월 정도 5개월. 됐는데 예. 막상 눈에 띈 거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 기껏해야 뭐 일시적 2주택자들 그 정도만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좀 미비하지만 그래도 이제 4개월, 5개월이니까 좀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은 이제 거래가 폭감이 됐기 때문에 매매 시장은 요즘 별로 큰 관심은 네, 이제 맞습니다. 없고요. 예. 네네. 전세 시장에 이제 사기 전세, 깡통 전세 요즘 그게 이슈죠. 이게 한 난리죠. 이슈고 사건도 많이 터지고 해서 이제 지난번에 끝에 속보로 서울시의 대책도 전해드렸지 않습니까? 네네. 정부도 이제 사기 대책을 내놓은 거죠. 정부에서 이제 사기 대책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이게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저도 이제 저한테도 연락이 많이 오고요. 사기 네. 사례들이 막 제보가 되는데 최근에 제가 받은 제보는요. 2억 원에 전세 계약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주인이 바뀌었고요. 계약한 날 법인에서 개인으로 바뀌었고 네. 얼마 거래가 됐냐면 매매 가격이 2억이라고 합니다. 전세 가격이 2억인데 2억에 계약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알아보니까 6개월 전에 법인에서 1억 5천에 사서 6개월 만에 개인한테 2억에 팔았는데 전세금을 높게 받은 거죠. 그래서 네. 100% 전세가율이 돼버렸고요. 네. 세금 체납으로 압류 통지서 왔다라고 합니다. 압류까지 걸려가지고요. 결국에는 경매 넘어가게 되면 이분 같은 경우는 전세가율이 100%가 되니까 현실적으로 전세금 다 받기는 어려운 상황. 세금은
모든 거에 1순위잖아요. 1순위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 같은 세금 경우는 액수가 세금 액수는 제가 뭐 구체적으로 세금을 안 받았는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세금 빼고 나면 뭐 이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억울한 케이스여서 대책이 없냐라고 하는데 사실 지금 대책이 없는 상황이고 네. 정부에서 이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정부 대책 내용을 보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사기 예방이 최우선이니까 예방하고요. 사기 피해 입은 분들한테는 지원을 해주고 또 사기꾼들한테는 강력한 단속을 하면서 처벌을 강화하겠다. 네. 크게 이렇게 세 줄기로 이렇게 발표가 됐고요. 예방이 제일 중요하겠네요. 예방 제일 네.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방부터 한번 알아보죠. 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런 게 있었잖아요. 적정 시세 확인할 수 있게 뭐 연락하면 감정평가 3명이 출동해가지고 뭐 출동해서 네. 조사도 해주고 이런 내용이 있는데 자 국토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요 앱을 개발하겠다고 합니다. 구축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안심 전세 앱이라고 해가지고요 역시 적정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 앱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울시보다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나 싶기도 네, 한데 네. 물론 정확도가 중요하겠지만 앱으로 확인하고요 악성 임대인 정보도 오픈하겠다라고 합니다. 뭐 이런 악성 임대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이런 사례가 있던 임대인 정보를 확인해서 앱으로 알려준다라고 하고요. 제가 앞서서 세금 체납 이야기했는데요. 요구에도 완납 증명서를 알려달라고 해도 사실 강제 사항이 아니었거든요. 네. 아니었는데 이제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권한을 부여한다라고 합니다. 알려줘 하면 알려줘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세금 체납이라든지 나보다 다세대 같은 경우에 이제 나보다 다가구 같은 경우에 나보다 먼저 그 들어왔던 세입자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선순위 보증금을 의무적으로 주인이 제공해 주도록 이제 이렇게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금 체납이 있느냐, 나보다 앞선 선순위 임차인이 있느냐를 확인받을 수가 있고요. 신속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서 이게 신축 빌라에 사기 사건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네. 신축 빌라 같은 게 아파트는 가격이 표준화되어 있고요. 분양가도 뭐 우리 허가도 다 알죠. 받고 예, 예. 모집 공고도 예, 예, 나오는데 예. 사실 신축 빌라 같은 경우는 완전 주무구구식이거든요. 네. 건축주 마음대로 3억 받을까? 3억 5천 받을까? 마음대로 정하기 때문에 이게 가격 산정 체계를 좀 마련하겠다. 네. 주먹구구식이 아닌 체계적인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거고요. 감시 기능을 강화해서 저는 이거 마음에 드는데 사기 의심 매물이 있으면 신고 포상제 실시한다라고 합니다. 이거 네. 제 안테나에 걸리면 저 포상금 좀 타먹으려고 저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 많은 시민들이 좀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서 이런 의심 매물이 있다면 신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그 악성 임대인 정보 공개는 가능한 건가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만 나왔고요. 저는 악성 임대인의 기준을 어떻게 그 정할지는 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인데. 저는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뭐 사례가 있는 걸 하겠다는 건지는 뭐 요까지만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만약에 뭐 사기 사건에 휘말리거나 이런 사례가 있는 분들을 데이터베이스에서 공개를 하겠다는 의미인지 예. 저는 아마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만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표준 계약서예요. 아예 네. 그 뭐 임대인의 그 체납 완납 증명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세금 완납 증명서를 첨부한다. 또 그런 거 넣어줘야죠. 당일날 소위 말하는 주인이 바뀌는 이거는 이 계약 효력은 무효로 한다. 뭐 그런 거를 아예 계약서에 넣어버리면 어때요? 계약서 넣는 게 좋고요. 예. 말씀 잘하셨는데요. 그 예.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려고 예. 했는데 말이 나왔으니까요. 이제 음중 처벌할 때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계약할 때 못 바꾸게. 그러니까 예. 대출도 못 받고요. 예.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계약서 쓸 때 그날 등기부등본 뭐 미리 싹 보여주고 예. 계약서 쓰고 난 다음에 뭐 대출을 받아버린다든지 내가 쓰기 확정 전에 일자를 받는데 받기 그때 전에 바뀌는 거. 그때 그날에 예, 예. 이제 그거 못하도록 막겠다라고 합니다. 예. 계약하는 날 담보대출도 못 받고요. 주인도 안 바뀌게 못 바꿀 수 있게 매매 못하게 예. 그날은 그날만큼은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런 대책 내용도 이번에 들어가 있고요. 선순위 변제 금액이라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 최우선 변제 금액. 네. 최우선 변제 금액이 서울 기준에서 보증금 1억 5천에 5천만 원. 수도권 지역은 1억 이하의 3,400인데 사실 좀 약하잖아요. 네. 1억 5천에 5천만 원 누구 코에 붙여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좀 상향 조정해 준다라고 하니까 이런 것 좀 여러 가지 고민을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국토부에서. 네. 어마어마한 지금 이제 주로 빌라이기는 합니다만 전세 사기고요. 네. 이 지금 더 걱정되는 건 이제 시세가 떨어지는 거예요. 네네. 그건 뭐 누구도 모르겠지만은 그러면 그때는 사기가 아니라 그렇죠. 그 어쩔 수 없는 깡통 전세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깡통전세 나오죠. 어떻게 그거는 뭐 하죠? 고의성은 아닌데 고의성은 아닌 고의성은 사기 아님에도 말고. 불구하고 네. 결과적으로는 똑같죠. 내 전세금 못 받으니까 똑같으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전세 가율을 좀 따져봐야 된다. 신축 빌라 같은 경우는 전세 가율이 굉장히 높긴 하잖아요. 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증금하고 대출금 합해서 집값의
70% 넘어가면 하지 말아라고 하는데 신축 빌라는 대부분 70% 80%거든요. 예. 그냥 기본적으로 넘어버리기 때문에 저는 지난주도 이제 제가 한번 설명드렸지만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보증보험 가입하거나 아니면 아예 보증금을 최우선 변제금 이하로 낮춰버리고 그냥 월세로 내는 게 저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신축 빌라는 저는 전세 진짜 제 주변 사람들한테는 진짜 권하지 않습니다. 그 김인만 소장의 이제 후배가 찾아온 거예요. 네. 신혼부부예요. 네네. 이제 전세 계약을 할까요? 아니면은 매달 월세를 넣지만은 반전세를 할까요?라고 하면 신축 빌라? 2년 계약이면은 그러면 반전세 하라. 저는 당연히 반전세죠. 저는 절대 전세 권하지 않습니다. 신축 빌라에 대해서는. 월 전세금이 있어도. 네, 있어도 물론 뭐 보증보험을 가입하면 되고요. 네. 그래서 나는 꼭 전세 들어가고 싶어하면 보증보험 무조건 가입을 해야 되고요. 네.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서울 기준에서 제가 1억 5천만 원 이하의 5천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네. 보증금 한 3천에 월 얼마? 확 낮추고. 그렇죠. 아니 요즘 금리도 올라갔잖아요. 전세자금 대출 받기도 이자 부담스러우니까 저는 월세 이럴 때 월세 좀 활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게 2년이니까. 2년이죠. 그리고 사실 월세가 마음이 굉장히 편해요. 전세 보증금이 크면은요. 네네. 크면은 전세금 돌려받을 때 여러 가지 진통이 있어요. 주인이 빨리 안 빼줄 수도 있고 이 전세금이 집에 빨리 안 안 나갈 나가면 때도. 여러 가지 문제가 네. 있는데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이다 1000만 원이라고 하면 굉장히 좀 쉽게 전세가 월세 집이 안 나가도 내가 먼저 이사 간 다음에 500만 원 나중에 받아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월세의 장점도 있기 때문에 신축 빌라에 대해서는 저는 진짜 월세로 가거나 보증보험 꼭 가입하셔라고 신신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전세 사기 또 의도하지 않았던 깡통 전세. 뭐 언제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정부도 많이 도와주지만 결국은 내 돈 내가 그럼요. 지켜야 된다. 정부 서울시 뭐 네. 경기도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거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아는 만큼 내 전세금 지킨다. 제가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목돈 연구소